그런 편이 있긴 하지만 눈 아니지만 내가 하는 원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어라. 아까 내가 왜 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첫째니까 원이야. 그러면 이미 야투라고 안 하고. 서투. 호랑이 형님. 어느 날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나무꾼은 호랑이가 자기 형님이라고 속여요. 그 뒤로 호랑이는 산짐승을 물어다 주며 나무꾼의 어머니에게 정성껏 효도를 했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어머니를 위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통해 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다 팔아서 우리 어머니 만난 거 사드려야지.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로 힘차게 나무를 찍었어. 어흥! 언제 다가왔는지 호랑이가 큰 입을 쩍 벌리고 나무꾼에게 덤벼들었어. 나무꾼은 도끼를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떨었지. 호랑이 발이 코앞까지 턱턱 다가오자 나무꾼은 눈앞이 깜깜해졌어. 나무꾼은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어. 그래, 이대로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지. 나무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 형님! 제 형님이 맞으시죠? 나무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발을 붙들었어. 어머니께서 제게 호랑이 형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호랑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보냈다고 했지요.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네 형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어머니는 형님 생각에 밤마다 우신답니다. 나무꾼의 말에 호랑이는 그만 코끝이 찡해졌어. 어머니는 잘 계시냐? 요즘은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난하다 보니 끼니도 잘 못 챙겨드리고. 호랑이는 마음이 아팠지. 어느새 호랑이가 눈물을 그렁그렁했어.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뵙겠느냐.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다오, 동생아. 호랑이는 나무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슬픈 얼굴로 돌아섰어.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나무꾼은 털썩 주저앉았지. 한참 뒤에야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에 돌아왔단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 마당에 큼지막한 멧돼지가 놓여 있었거든. 가만 살펴보니 호랑이 이빨 자국이 나 있었어. 어제 그 호랑이가 물어다 주었나 보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호랑이를 만났던 일을 얘기했지. 그 뒤로도 호랑이는 며칠에 한 번씩 노루나 꿩 같은 산 짐승을 물어다 주었어. 덕분에 나무꾼은 끼니 걱정 없이 어머니를 잘 모셨어. 호랑이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는구나. 어머니도 호랑이가 참 고마웠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 호랑이는 여느 때처럼 나무꾼의 집에 몰래 산짐승을 물어다 놓았어. 컬럭컬럭, 콜록콜록. 어머니의 기침소리에 호랑이는 발걸음을 멈췄어. 곧 나무꾼의 긴 한숨소리도 들렸지. 휴,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약도 못 사드리고. 호랑이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호랑이는 눈 덮인 산을 넘었어. 얼음처럼 차가운 강도 건넜지. 칼날 같은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 호랑이는 몇 번이나 굴러 떨어지면서도 절벽을 기어올라 산삼을 캤단다. 호랑이는 산삼을 물고 나무꾼 집으로 갔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나무꾼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렸어.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호랑이는 가슴을 치며 밤새 울부짖었어. 그 뒤로 호랑이가 산짐승을 물어다 주는 일은 없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오나 보구나. 그래도 만나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나무꾼은 산에 갈 때마다 호랑이를 만나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새끼 호랑이 3마리를 만났어. 그런데 다들 꼬리에 하얀 뱅기를 메고 있는 거야. 나무꾼이 이유를 묻자 새끼 호랑이들은 울면서 말했어. 우리 할머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매일 울며 슬퍼하던 아버지도 어제 그만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하얀 댕기를 메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죽었구나. 아니, 형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단다. 호랑이는 비록 짐승이었지만 정성껏 효도를 다했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참 아름답고 갸륵한 일이란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어흥,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나가신다. 옛날 사람들은 동물 중에서 호랑이를 가장 무서워했어. 그건 그런 호랑이에게 지극한 효심이 있었다니 참 갸륵하기도 하지. 요즘은 동물원에 가야만 호랑이를 만날 수 있지. 옛날에는 호랑이가 산속에 살아서 산길을 걷다가도 호랑이를 만났단다. 어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면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며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현실 속의 호랑이와는 달리 옛 이야기 속의 호랑이는 몹시 어리숙하고 정겹다지. 고작 곶감에 놀라 헐레벌떡 도망가는 호랑이, 조그만 토끼에게 매번 속아 넘어가는 호랑이가 나온대. 심지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호랑이도 나온다네.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형님처럼 말이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곤 했단다. 못된 귀신이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보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갈 거라고 믿었거든. 그만큼 호랑이를 신처럼 섬기고 의지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무서운 호랑이를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다니. 백두산 근처에 우리 호랑이들이 아직 살고 있다는데 부디 오래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구나. 호랑이 속담을 찾아볼까? 옛 이야기의 단골 손님인 호랑이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주 등장한단다.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친근하게 여긴 사람들의 생각이 잘 담겨 있지.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호랑이 굴에 가지 않고도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는 없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야. 특히 어려운 것,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만큼 용기와 모험이 필요하단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간다니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다. 호랑이를 형님으로 모셔서 목숨을 구한 나무꾼처럼 말이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여럿이 모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나면 가슴이 철렁하겠지? 그럴 때 쓰는 말이란다. 깊은 산 속에 사는 호랑이도 자기 얘기를 하면 찾아오는 법인데 사람은 어떻겠니? 그러니 그 자리에 없다고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단다. 이야기랑 놀자.
호랑이 그림을 구경해 볼까?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었단다. 못된 귀신이나 나쁜 기운은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고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걸어둔 호랑이 그림 한번 구경해 볼까?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하는 용맹한 호랑이, 기운이 철철 넘치는 늠름한 호랑이, 정겹고 익살스러운 표정의 호랑이까지. 옛 이야기 속 다양한 호랑이의 모습만큼 그림 속 호랑이도 그 모습이 참 가지가지로구나. 족자 위에 멋진 호랑이 그림을 붙여보렴.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예쁜 딸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사윗감은 누구일까요? 두더지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윗감을 찾아 해, 구름, 바람, 돌부처를 차례로 찾아갑니다. 두더지 가족은 온갖 고생 끝에 결국 두더지가 최고의 사윗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랍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였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오똑한 코, 달림처럼 동그란 볼은 마냥 사랑스러웠지요. 어느 날 늠름한 두더지 총각이 찾아왔어요.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딸은 총각의 말에 두 뺨이 발그레해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딱 잘라 거절했지요. 귀한 내 딸을 두더지에게 줄 순 없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윗감을 찾고 싶었어요. 우리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는 게 좋을까? 아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랑감을 찾아보자. 두더지 가족은 딸의 신랑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두더지 가족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등성이를 올랐어요. 그때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지요. 아이, 해님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네. 딸이 눈을 가리며 말하자 아빠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맞아. 가장 힘이 센 건 해님이야. 해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해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하하하, 그래,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해는 더욱 이글거리며 햇볕을 뿜어댔어요. 아이, 뜨거워. 딸은 따가운 햇볕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자 사방이 어두워졌지요. 아이, 캄캄해. 해님이 안 보여요. 딸의 말에 아빠는 구름을 가리켰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구름님이야. 두더지 가족은 구름을 쫓아갔어요. 구름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구름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하하하하. 그야 물론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구름은 온 산을 시커멓게 뒤덮더니 세찬 비를 퍼부었어요. 두더지 가족은 비를 쫄딱 맞고 오들오들 떨었지요. 그때 바람이 휘 불어왔어요. 구름은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날아가 버리겠어요. 엄마가 바위를 꼭 붙잡고 소리쳤어요. 그렇군.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바람님이야. 두더지 가족은 바람을 쫓아갔어요. 바람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람님,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하하하, 그러고 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람이니까. 바람이 쌩쌩 더욱 기세게 불며 말했어요. 두더지 가족은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그런데 쌩쌩 불던 바람이 쿵 돌부처에 부딪혔어요. 어이쿠 아야! 바람은 바람은 아아아 아아아아 아빠 어떡해? 몰라 기침하고 이렇게 됐네. 잠깐만. 물 마셔야 돼. 응? 물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시면 조금 가래가. 잠깐만. 바람은 몸소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꿈쩍도 안 했지요. 힘센 바람님도 별 수 없군요. 딸의 말에 아빠는 돌부처를 올려다보았어요. 드디어 찾았다. 돌부처님이 가장 힘이 세구나. 돌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돌부처님, 우리 두더지 부부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호호호, 내가 가장 힘이 세다고? 돌부처는 우뚝 선 채로 두더지 가죽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부처가 기우뚱 넘어지지 뭐예요. 돌부처님, 왜 그러세요? 두더지 가족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땅속에서 두더지 총각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제서야 아빠 두더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두더지였어. 다음 날 두더지 부부의 집에서 예쁜 딸과 두더지 총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해는 쨍쨍, 구름은 둥실, 바람은 살랑. 돌부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예쁜 딸과 힘센 두더지 총각은 아들, 딸 여럿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대요.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가는 날이구나. 두더지 처녀에게 딱 맞는 짝은 돌부처를 넘어뜨린 두더지 총각이었구나. 둘이 혼례를 치르는 날엔 모두들 싱글벙글 좋아했겠지? 옛날에는 누가 시집 장가를 간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 제일처럼 기뻐했어. 신부네 집 마당에서 혼례를 올렸는데 시기 시작하기도 전에 구경꾼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 그러고는 왁자지껄 떠들며 신랑 신부를 기다렸단다. 이윽고 마을 어귀에 새신랑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동네 코글리게 녀석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 신부 집에 도착한 신랑은 나무 기러기를 상에 올리고 절을 한 다음 신부와 마주보고 선단다. 누군가 아이고 새색시 참 곱다 하면 신부는 부끄러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신랑은 뭐가 그리 좋은지 벙싯벙싯 웃으며 어여쁜 신부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어. 둘이 서로를 향해 절을 할 차례인데 아이고 이걸 어쩌나. 신부가 살포시 앉으며 절하려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네. 그걸 보고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단다. 이제 둘이 이제 둘이 잔에 담긴 술을 나눠 마시면 부부가 되는 거야. 식이 끝나면 둘은 신부 집에서 며칠 머물렀다가 신랑은 말 타고 신부는 꽃가마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시댁 어른들은 밤과 대추를 한아름 던져주며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단다. 신랑 신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 신랑 신부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혼례날에 신랑은 벼슬아치들이 입던 멋진 관복을 입고 신부는 공주가 궁궐에서 입는 화롯을 곱게 차려입었단다. 3호 혼례날에 신랑은 관복을 입을 때 쓰는 3호를 머리에 썼어. 흉배 관복의 가슴과 등에 학 2마리를 수놓아 달았어. 각대 관복에 두르던 허리띠야. 족두리 알록달록한 구슬이 달린 족두리를 썼어. 용잠 용의 머리 모양을 새겨 만든 비녀를 꽂았어. 댕기 비녀에 돌돌 말아 길게 늘어뜨렸어. 화롯 원래 공주가 입던 옷인데 혼례날에는 신부도 화려한 꽃무늬를 수놓은 화롯을 입었단다. 이야기랑 놀자. 신랑과 신부에게 혼례상을 차려줄래? 옛날 혼례상에 놓인 물건에는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단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지? 늘 푸른 나무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변치 말라는 뜻으로 상 위에 놓았어. 오래오래 살라고 밤을 놓고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대추도 올렸지. 살아있는 닭도 보자기에 싸서 올려놓았어. 닭이 잡귀를 쫓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거든. 보자기에 싸놓은 닭이 푸드덕 날아가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단다. 혼례상에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음식 스티커를 붙여주렴. 요술 항아리 무엇이든 넣으면 자꾸 나오는 요술 항아리가 있어요. 농부와 부자 영감이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가 엉뚱하게도 욕심쟁이 원님이 요술 항아리를 차지하지요. 하지만 원님은 요술 항아리 때문에 크게 혼쭐이 나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교훈을 재미나고 유쾌하게 풀어낸 이야기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한 푼 두 푼 모아 부자 영감에게 밭을 샀지. 그런데 하필 돌이 잔뜩 있는 자갈밭이지 뭐야. 농부는 날마다 돌멩이를 고르고 밭을 갈았어. 이제 곧 기름진 땅이 될 거야. 그날도 농부는 밭을 일구고 있었어. 한창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쨍!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 어이쿠, 땅 속에 뭐가 있나? 조심조심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있네. 깨끗이 닦으면 쓸만하겠는걸? 농부는 항아리에 괭이를 담아서 집에 돌아왔어. 다음 날 아침, 농부는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냈어. 그런데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하나 있는 거야. 이상하다. 농부는 괭이를 또 꺼냈어. 이럴 수가. 괭이가 또 있잖아. 농부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 농부는 이것저것 항아리에 넣어 보았어.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계속 나오고 옷을 넣으면 옷이 계속 나왔어.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나오고 또 나왔지. 농부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 영감은 배가 몹시 아팠어. 그 밭에 요술 항아리가 있었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 부자 영감은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지. 에이, 요술 항아리를 뺏어와야겠다. 부자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농부집으로 후다닥 달려갔어. 부자 영감은 다짜고짜 억지를 부렸어. 여보게, 당장 요술 항아리를 내놓게. 난 밥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거든. 그러니
요술 항아리는 내 걸세. 부자 영감의 말에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 말도 안 돼요. 요술 항아리는 제 거라고요. 농부와 부자 영감은 옥신각신하다가 원님에게 가서 따지기로 했어. 그런데 원님이 듣고 보니 시커먼 욕심이 생기는 거라. 오호라, 저 항아리를 내가 가져야겠다. 원님은 일부러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어. 네, 이놈들! 그렇게 귀한 항아리를 나라에 바치지 않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니! 곤장을 치기 전에 쏙 물러가지 못할까? 농부와 부자 영감은 찍소리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지. 원님은 얼른 요술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어. 히히히, 이제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싹싹 닦으며 싱글벙글 웃었지. 항아리에 뭘 넣으면 좋을까? 원님은 허둥지둥 방 안에 들어가 요술 항아리에 넣을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 그런데 원님 아버지가 뒷간을 가려다 마루 위에 놓인 요술 항아리를 보았네. 아니, 이 항아리는 뭔데 여기 있누? 원님 아버지는 허리를 숙이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어. 하지만 껌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원님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항아리 안으로 고개를 쑥 집어넣었어. 그러다 그만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지. 어이쿠! 예,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원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 아버지, 거기는 왜 들어가셨어요? 원님이 낑낑대며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꺼냈어. 그런데 항아리 안에서 또 목소리가 들려. 예,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항아리 안을 보니 아버지가 또 있어. 원님은 아버지를 꺼내고 또 꺼냈어. 어느새 대청마루는 원님 아버지로 가득 찼지. 항아리에서 나온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싸우기 시작했어. 예, 아범아, 이 영감들은 다 누구냐? 넌 누군데 내 아들을 아범이라고 부르는 거냐? 내가 진짜 원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들은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웠지. 와장창, 쨍그랑. 원님 아버지들이 야단법석 싸우는 통에 그만 요술 항아리가 깨지고 말았어. 아이고, 내 항아리. 아이고, 아까워라. 원님은 애고애고 발버둥을 치며 울었지. 원님이 울거나 말거나 아버지들은 저마다 소리쳤어. 아범아, 배고프다. 밥 다오. 아이고, 얘야. 허리 좀 주물러라. 애취, 솜잎을 내오너라. 원님은 수많은 아버지를 돌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지. 그 뒤로 원님은 아버지들을 정성껏 모시며 욕심 부렸던 것을 반성했단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옹기는 지혜가 숨쉬는 그릇이란다. 뭐든지 넣기만 하면 계속 나오는 요술 항아리가 참 신기하지? 만약 요술 항아리가 생긴다면 무엇을 넣어보고 싶니? 신기한 요술 항아리는 사실 옹기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 그릇이야. 옹기는 진흙으로 빚은 뒤 구워서 만드는데 쓰임새 따라 크기와 생김새가 다르단다. 옹기는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등 갖가지 장을 담는 데도 쓰고 곡식과 씨앗을 담아둘 때도 썼지. 그런데 옹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단다. 어떤 비밀이냐고? 그건 옹기가 숨을 쉰다는 거야. 옹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이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솔솔 통한단다. 그러니 옹기에 담아둔 장이나 김치는 깊은 맛을 내며 맛있게 익지.
또 곡식이나 씨앗을 온기에 담아두면 오랫동안 변함없이 보관할 수 있고 말이야. 온기는 자연에서 얻은 흙으로 만드는 데에 금이 가거나 해서 못 쓰게 되면 잘게 부수기만 하면 돼. 그럼 다시 흙이 되거든. 그래서 온기는 우리 몸에도 자연에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 이처럼 온기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그릇이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사용한 소중한 그릇이란다. 온기는 어떻게 만들까? 흙을 정성껏 빚고 구워서 온기를 만드는 사람을 온기장이라고 부른단다. 온기장이가 어떻게 온기를 만드는지 알아볼까? 1. 반죽하기. 좋은 흙을 골라 매로 쾅쾅 치고 발로 꾹꾹 밟아서 반죽해. 2. 밑바닥 만들기. 반죽한 흙으로 동그랗고 납작한 온기 밑바닥을 만들어. 3. 흙띠 쌓기. 가래떡처럼 생긴 흙띠를 쌓아 올려 온기 모양을 만들어. 4. 온기 말리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온기를 말려. 5. 온기 굽기. 온기를 뜨거운 가마에 넣고 구워. 6. 온기 완성. 살아 숨쉬는 온기가 완성됐어. 이야기랑 놀자. 부엌에 온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구나. 손으로 야무지게 빚은 온기는 잘생긴 것도 가지가지, 쓰임새도 참 가지가지란다. 펑퍼짐하니 주둥이가 넓은 온기에는 고추장, 된장, 쌀을 한 가닥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다가 썼고, 둥그스름하니 손잡이가 달린 온기는 우물가에서 물 길어올 때 썼지. 양념을 담아두는 양념단지, 똥을 담아 거름으로 쓰는 똥장군, 찌개 끓일 때 쓰는 뚝배기, 숯불을 담아두는 질화로까지 온기에는 뭐든지 담아둘 수 있었어. 부엌 곳곳에 다양한 온기를 붙여주렴.